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험 문제 난다 그랬죠. 필살기 100선 문제 풀 때 88번에서 제가 이 문제 다뤄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내용은 이겁니다.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가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시 존속기간이 2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갱신이 되고 난 다음에 쭉 살다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리고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소멸하는 겁니다. 보통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하고 임대차가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살다가 해지 통고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이 판례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했다가 임대차가 갱신이 되기 전에 또 해지 통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가 언제 소멸하느냐 이겁니다.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했으니까 임대차가 갱신이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소멸한다. 이건 1번. 아니다. 해지 통고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소멸한다.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 있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그냥 해지 통고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소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문제로 보시면 갱신 요구 통지를 했고 그 다음 볼까요? 갱신된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지 통고를 했고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가 2024년 1월 30일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3개월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24년 4월 30일에 임대차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또 숫자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다가 임대차가 갱신되기 전에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그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바로 소멸한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법 내용인데요. 이건 쉬웠었죠? 1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이건 틀렸어요. 집합 건물의 임차인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관리인이 될 수 있죠. 정답은 1번. 2번 관리인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거 맞죠? 그리고 관리인은 위원이 될 수는 없어요. 당연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사무 집행도 하고 지가 관리위원회 위원이 돼서 감독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5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77번 문제 갑시다. 여기는 가등기 담보법 문제인데요. 가등기 담보법 문제 여러분 쉽습니다. 대신 문제를 읽고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 소유 이렇게 돼 있죠. 그 을이 채무자라는 겁니다. 을이 자신의 부동산 2억 원짜리를 담보로 먼저 병이라는 사람에게 5천만 원 빌리고 병한테 저당권 설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갑에게는 가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가등기 담보인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를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저당권자 같은 사람은 선순위 권리자, 가등기 담보권자 밑에 있는 저당권 취득한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밑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실이도 할 수 있고 권실이도 할 수 있죠. 경실이, 권실이. 즉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해서 경락이 되었을 때 경락대금에서 우선 무죄 받는 건 경매에 의한 실해, 경실이고요. 그리고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 가져갈 수도 있죠. 이게 권실이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해. 대신 권실이 순서 생각나시죠? 변기통총총소, 변기통총총소, 변제기도래, 실행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소유권 취득. 이것만 알면 가담법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1번 갑시다. 갑이 귀속 정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면 이게 경실인가요? 권실인가요? 여기 보면 소유권 취득했다고 되어 있죠. 이건 권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때 선순위 권리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는 그냥 존속하는 거죠.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고 따라서
병의 저당권을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X죠.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 고르셔야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능기를 마쳤다. 반드시 변개통 총청소 순서 지켜야 되죠.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본능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산금 지급하지 않고 한 본능기는 당연히 무효죠. 2번 맞고요. 3번 갑시다. 청산금 지급 채무하고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 본능기 의무, 이건 무슨 관계가 될까요?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갑시다. 경매 절차에서 정의 X금을의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경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다 저당권과 똑같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포인트가 뭐냐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는 게 포인트예요. 원래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은 원래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가지는 겁니다. 근데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 그 말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산 절차 종료 이후에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은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78번 문제 볼까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X 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을은 병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이건 이자가 명의신탁 문제인 거죠.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이자가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거죠. 그리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선의약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먼저 1번 해볼까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병이 선의약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소유권 잃어버린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1번은 정답. 바로 답 골랐어요. 2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건 맞는데 을과 병의 매매계약은 그냥 채권행위죠. 따라서 매매계약 자체는 항상 유효한 겁니다. 무효로 되어 있으니까 X.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제3자는 선의약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 안 되고요. 4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에는 명의신탁 약정 해제를 근거로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죠.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말소 등기나 이전기를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진정 명예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은 X죠. 5번 갈까요? 을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이거 중요하죠. 즉 수탁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리고 수탁자가 다시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선의약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를 해줘야 되죠.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엄폐물의 법칙이죠. 따라서 을에게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등기 청구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을은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 원, 기간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월차임이 200만 원이니까 환산보증금은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의 법정 이슈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정 이슈이 되는 거고, 그럼 자동적으로 다시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은 없죠. 그럼 기본적으로 법정 이슈이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임차인이 기간 만료 14일 전에 갱신거주일의 통지를 했고 다음날 임대인에게 그 통지가 도달됐다는 겁니다. 즉 임차인 쪽에서 갱신거주일의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판례는 엄청 중요한 판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주일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법정이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임차인 쪽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니까 원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날에 임대차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23일에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 판례 내용 다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포인트는 갱신거주일의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법정여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가 종료한다. 결론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0번 문제 볼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인데 임대차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건물을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내용부터 좀 해봅시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해줘야 되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죠? 동시관계인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죠. 그럼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예요? 불법 점유예요? 적법한 점유가 되는 거죠. 1번 질문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X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게 적법한 겁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2번 가볼까요?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이건 틀렸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죠.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상의 채무를 질지언정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2번 X. 3번을 답으로 고르신 분이 엄청 많은데요.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잘 보시면 갑은 을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틀린 겁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득을 돌려주는 게 부당이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임대차가 존속하는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번 질문 볼까요? 갑은 을에게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그냥 계속 존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차 계약이 다시 한번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만 임차인이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은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을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없죠. 그래서 유치권 안 됩니다. 대신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되는 겁니다. 80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계속 존속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에서 임차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반드시 차임은 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차임 청구의 근거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고 종전 계약상의 차임 지급 청구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35회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실무 준비 차근차근 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36회 시험 대비하시는 분은 지금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이제 사용하는 교재를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합격서입니다. 이번 35회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번 시험에 총 출제가 된 지문은 168개입니다. 이 중에 합격서에서 적중한 지문이 150개가 적중이 된 겁니다. 합격서 한 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시험 대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합격서를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이제 뒤에 후속 교재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핵심 체크 OX 문제집입니다. 기본 강의와 핵심 과정에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 시험 트렌드가 박스 문제, 사례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죠. 이걸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가 암기노트입니다. 암기노트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시험 막판에 중요한 필살기죠. 최종 이론 내용하고 가장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 100선을 매해 선정해서 만든 교재가 필살기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을 잘할 수 있도록 강의도 열심히, 교재도 확실하게 잘 정리해 나갈 테니까요. 끝까지 절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